네, 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회사는 바로 베텔리언 오일 코퍼레이션, 티커 심볼로는 BATL이죠. 이 회사를 보면요. 와,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어떤 잠재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한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베텔리언 오일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 또 실제 운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아주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 BATL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검토해보니 베텔리언 오일,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좀 어렵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회사의 존립 가능성 자체가 시험대에 올라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짜가 10월 22일인데 마침 오늘 주가가 1.17달러로 마감하면서 4.46% 상승했더군요. 근데 이 작은 상승폭이 과연 이 회사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건지,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좀 다각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이 베텔리언 오일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는 게 순서겠죠.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의 델라웨어 분지라는 특정 지역에 딱 집중하는 그런 독립 에너지 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로 하는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유전이나 천연가스 자산을 사들이고 또 직접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매장 지역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울프 캠프하고 본스프링이라는 특정 지층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죠. 아, 울프캠프와 본스프링. 네, 이 델라웨어 분지라는 곳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대규모 석유 및 가스 매장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미국 셰일 혁명의 심장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텔리온처럼 이렇게 특정 분지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역시 그 지역의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공학적인 노하우, 운영 환경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뭐랄까 그 지역 내에서는 나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지역 전문가 전략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게 특정 지역에 모든 걸 걸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시장 상황 변화, 예를 들면 갑자기 그 지역 유가가 다른 곳보다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 규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외부 충격에는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베탈리언 오일의 최근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단점, 그 취약성이 좀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12월이었죠. 2024년 말에는 퓨리 리소시스라는 다른 에너지 회사와의 합병 계약이 막판에 종료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 합병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무산됐죠.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시도가 좌절된 거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재무적으로 손실을 기록해 오다가 결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정확히는 NYSE 아메리칸이죠. 여기서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하니 정말 엎친 데 엎친 격이었네요. 맞습니다. 합병 무산 소식에 이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우려는 극에 달했었죠.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회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겠군요. 그렇죠. 다행히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된 건 아니고
아니고 올해 8월에 NYSE 아메리칸식으로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어떤 개선 계획, 뭐랄까 자구책이죠. 이걸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서 시간을 좀 벌기는 했어요. 아, 그럼 일단 한숨 돌린 건가요? 한숨 돌렸다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유예 기간을 준 거죠. 이 기간 안에 회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 특히 재무 상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볼게요. 와, 이거 정말 숫자들이 좀 충격적인데요. 우선 수익성 악화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돈을 계속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2024년 4분기에만 순손실이 3,0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한 분기 손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4년 4분기 손실이 컸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형상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 2025년 들어와서도 1분기에는 58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주당 순손실 EPS가 0.21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총액은 아직 공시 전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벌써 몇 분기 연속으로 적자인지 상당히 오랫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손실만 쌓이면 회사에 돈이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지속적인 순손실은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안 좋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가 그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여서 쌓아놓은 이익, 잉여금, 그리고 주주들이 투자한 돈, 이걸 합쳐서 우리가 자기자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순손실이 계속되면 바로 이 자기자본을 계속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자기자본이 줄어들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지고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이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 즉 계속 기업 가정, 고잉 칸선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 계속 기업 가정.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정이군요. 맞습니다. 회계감사에서도 이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감사 의견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요. 이 회사가 석유랑 가스를 계속 생산하고 판매하는, 즉 영업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더 이상하네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왜 손해를 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 원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판매 가격보다 비싸거나 마진이 거의 없는 경우일 수 있고요. 둘째는 생산 활동 자체에서는 이익이 좀 나더라도 그동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리 비용 같은 생산 외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최종적으로는 손실이 나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베텔리언의 경우는 아마 후자 쪽의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러고 보니 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던데요. 자료에 보면 총 부채가 무려 1억 5,827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네, 부채의 규모가 상당하죠. 그런데 이걸 자기 자본이랑 비교한 비율, 그러니까 총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비율이 87.13%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거의 자기 돈만큼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총 부채 대 자기 자본 비율, debt to equity ratio가 87%를 넘는다는 건 재무구조상 상당히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87%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죠. 이렇게 빚이 많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이자 부담입니다. 빌린 돈이 많으니 매년 갚아야 할 이자도 많겠죠. 이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회사의 수익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재무적 유연성, financial flexibility가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가가 폭락해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이미 빚이 이렇게 많은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는 거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겠군요. 그렇죠. 특히나 이 석유가스 산업처럼 외부 환경 변수, 예를 들면 국제 유가 변동이나 금리 변화 같은 것에 아주 민감한 산업에서는 이런 높은 부채 비율이 더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반대로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가면 이런 회사는 그 충격을 완화할 여력이 없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들도 좀 불안해 보이네요.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 커런트 레이쇼가 0.70, 그리고 당좌 비율은 퀵 레이쇼는 0.59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일이 안 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회사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 자산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유동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고요. 당좌 비율은 그 유동 자산 중에서도 재고 자산처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 정말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 당좌 자산만 가지고 단기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더 보수적으로 측정한 비율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 두 비율이 모두 1보다 작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회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단기 자산들을 다 팔아도 1년 안에 돌아오는 빚을 다 갚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헉, 그럼 돈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네, 단기적인 자금 압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 경색, 리퀴디티 크런치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혹은 꼭 갚아야 할 빚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당장 동원할 현금이 부족해서 부도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운영자금 자체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와, 그럼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계속 돈을 잃고 있고 지속적인 순손실. 둘째, 빚은 엄청나게 많고 높은 부채 비율. 셋째, 당장 쓸 돈도 부족할 수 있다. 낮은 유동성.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닥친 거네요.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속적인 손실, 과도한 부채 부담, 그리고 부족한 단기 유동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펀더멘털, 그러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 약하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그 하락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작년 10월 11일에 주가가 6.65달러였는데 딱 1년이 지난 오늘 2025년 10월 22일 주가가 1.1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계산해보니 무려 82.71%나 폭락한 겁니다. 네, 1년 만에 주가가 80% 이상 하락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하락폭이죠. 52주 최고가가 6.89달러였으니까 거의 16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은 셈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동전주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쵸. 주가가 1달러 근처까지 내려왔으니 페니스탁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수많은 재무적 위험 신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현재의 이 1달러대 주가 수준은 어쩌면 시장이 이 회사가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관론이 팽배하다는 거죠. 파산 가능성까지요? 와... 물론 반대로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너무 과도해서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나 아주 희박하지만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비해 주가가 너무 심하게 떨어진, 즉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느 쪽 해석이 맞든 간에 현재 주가는 그만큼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지만 물론 회사도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자료에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 생산량 자체는 작년 1분기보다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 캐펙스, 그러니까 새로운 유정을 파거나 설비에 투자하는 비용은 더 큰 폭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네, 생존을 위해서는 일단 지출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였겠죠.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석유나 가스를 생산한 후에 모으고 처리하고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걸 채집 및 기타 비용 gathering and other expense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 비용을 배럴당 기준으로 작년 1분기에는 14.62달러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11.20달러까지 낮췄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꽤 의미 있는 절감 아닌가요? 네, 배럴당 비용을 3달러 이상 줄였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비용 절감 노력 자체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고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쥐어 짜내고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던져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런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이 앞서 우리가 확인한 그 막대한 부채와 지속적인 손실이라는 근본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규모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비용 절감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단순히 허리띠를 한두 번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서 이것이 정말로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 엄청난 빚더미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많은 물음표가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는 이렇게 정말 위태위태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흥미로운 점은 실제 현장에서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생산활동 자체는 비교적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하루 평균 생산량이 12,750 석유 환산 배럴 보이드 정도였다고 해요. 여기서 석유 환산 배럴이라는 건 원유랑 천연가스를 합쳐서 에너지 양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죠.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부피 단위로 측정되는데 이걸 원유 배럴과 동일한 에너지 가치를 갖도록 환산한 단위가 BOE, Barrel of Oil Equivalent입니다. 하루 평균 생산량이니까 BOED라고 표현하고요. 작년 4분기에 하루 평균 12,750 보이드를 생산했고 그중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생산량이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분기에는 하루 평균 11,900 보이드를 생산했고 이때는 원유 비중이 53%였네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생산량이 곤두박질 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적어도 베텔리온 오일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산, 즉 델라웨어 분지 내의 유전이나 가스전 자체는 여전히 꾸준히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자체는 아직 망가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회사가 망가져가는데 그 회사가 가진 땅 밑의 자원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가진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이렇게 꾸준히 유지된다는 사실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살얼음판 같은 재무 상태를 다시 떠올려 보면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렇게 계속 열심히 땅 파서 기름을 뽑아내는데도 왜 계속 손실을 보고 있고 빚은 쌓여만 가고 현금은 부족한 걸까? 이런 의문이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뽑아낸들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배럴당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뽑아내고 이걸 시장에서 얼마에 팔아서 최종적으로 회사에 얼마의 이익을 남기느냐. 이 수익성, profitability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 거죠. 네, 수익성. 그래서 앞서 언급되었던 그 비용 절감 노력들, 예를 들어 배럴당 채집 비용을 낮춘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안정적인 생산량을 돈이 되는, 즉 수익성 있는 생산 활동으로 전환시키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 회사의 단기적인 생존과 장기적인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산량, 생산 비용, 그리고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이 세 가지 변수 사이에서 어떻게든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서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정말 어렵고도 시급한 숙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얘기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베탈리온 오일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요인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경영 전략에서 사용하는 패스틀 분석이라는 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정치 법률, 폴리티컬 리걸적인 측면부터 보면요.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베탈리온 같은 미국 내 생산 기업에게는 분명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정부의 경우는 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 배출 규제 강화라든지 시추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기준 강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결국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이런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이 정치적 법적 환경은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느 쪽 영향이 더 클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다음으로 경제적, 이코노믹 요인을 보면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니까요. 그렇죠. 베탈리언 오일 같은 E&P 탐사 및 생산 기업의 운명은 사실상 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베탈리언에게 섬통을 틔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유가가 좀 올라주면 좋겠네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만약 정말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산업 생산이나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아무리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팔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거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이 거시경제 환경 역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회 기술적 측면도 한번 볼까요? 사회적으로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석유가스 산업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ESG 경영에 대한 압박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네,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죠.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은 당연히 석유가스 기업들의 기업 가치 평가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새로운 시추 기술, 예를 들어 수평 시추, 호리전탈 드릴링이나 수압 파쇄, 하이드롤릭 프랙처링, 프래킹 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됐잖아요.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생산 비용을 낮추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지고 있는 유정 중에서도 생산성이 가장 좋은 핵심 유정, 코어 에크리즈의 자원과 기술을 집중하는 전략, 이걸 하이그레이딩이라고 하나요? 이런 전략이 저유가 시기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모든 유정이 다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유정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는 반면 어떤 유정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장 효율이 좋은 알짜배기 유정에 집중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기술 발전은 이런 하이그레이딩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업 전체의 경쟁 환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포터의 5가지 힘, 포터's 5 forces 모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좋은 분석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E&P 산업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럼 경쟁이 좀 덜 치열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는 엑손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초거대 메이저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코노코필립스나 이오지 리소스 같은 대형 독립기업들, 그리고 베탈리언 오일 같은 중소규모의 독립기업들까지 정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업 내 경쟁 강도는 매우 치열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유가가 낮을 때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 더 격화되죠. 그렇군요. 공급자나 구매자의 협상력은 어떤가요? 그것도 유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아주 높을 때는 생산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유가가 낮을 때는 원유를 사가는 정유사들의 구매자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죠. 또 시추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공급자의 협상력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체재의 위협, threat of substitute도 무시할 수 없죠. 앞서 사회기술적 요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광, 풍력, 전기차 같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나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석유가스 수요 자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위협이 항상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자의 위협, threat of new entrance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새로운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장 판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다른 에너지 분야 기업이 M&A 등을 통해 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국영 석유 회사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형태로 새로운 경쟁 압력이 생길 수는 있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E&P 산업, 특히 베텔리언이 속해 있는 이 퍼미안 분지, 델라웨어 분지 포함 자체는 앞으로도 기술 발전이나 꾸준한 인프라 투자 덕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퍼미안 분지는 워낙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 비용 경쟁력도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거시적인 산업 환경 자체는 베텔리언에게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외부 환경 속에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텔리언 오일 같은 회사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협에 더 취약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 긍정적인 바람, 테일윈즈,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나 퍼미안 분지 자체의 성장성, 그리고 최근의 유가 상승 가능성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역풍도 불고 있죠. 살인적인 유가 변동성,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끊임없이 강화되는 환경 규제 압박, 그리고 장기적인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까지. 이런 순풍과 역풍이 동시에 불어오는 복잡한 바다 위에서 베텔리언 오일처럼 엔진, 재무 건전성이 고장나거나 연료, 현금이 부족한 배가 과연 이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배가 튼튼해야 항해를 잘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리 순풍이 불어와도 배 자체가 항해할 능력이 안 되면 그 바람을 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파도에도 쉽게 좌초될 위험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회사일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걸 잡아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환경 변화가 더 큰 부담이나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베텔리언 오일의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 이른바 스워트 분석의 형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공된 자료에도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강점부터 살펴보면 역시 이 회사가 미국 석유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델라웨어 분지 내에 핵심적인 자산, 즉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겠죠. 네, 그 자산의 질,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핵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지역에 눈 돌리지 않고 이 델라웨어 분지라는 한 우물만 파면서 그 지역에 대한 운영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쌓았다는 점도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특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얻는 운영 효율성이나 전문 지식은 분명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무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일단은 강점 요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약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로 앞서 너무나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명확하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역시 극도로 취약한 재무 구조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당장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낮은 유동성, 이게 핵심이죠. 네, 이 재무적인 취약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몇 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로 주가가 폭락하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 그렇죠. 낮은 주가와 시장 신뢰도 하락은 단순히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니록증권 거래소 상장 폐지 위험. 이것도 현재 회사가 안고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박한 약점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상장 폐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불안 요인이죠. 종합하면 이 회사의 약점은 대부분 내부적인 문제, 특히 재무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주로 외부 환경 변화나 회사의 성공적인 재기 노력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추세입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준다면 이 회사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유가 상승은 수익성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산업환경 분석에서 봤듯이 배틀리언이 속한 퍼미안 분지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것도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산업 자체에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시추 및 생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더 높이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기술 혁신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기회인데 NYSE 아메리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장 유지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정말로 회사가 약속한 개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이 상장 유지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협, threats 요인들을 짚어보죠. 이건 이 산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 요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역시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높은 변동성입니다. 이건 상수와도 같은 위협이죠. 그렇죠. E&P 기업에게 가격 변동성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둘째는 앞서 경제 요인에서 봤듯이 만약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경우 에너지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도 큰 위협이고요. 네,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점점 더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압박입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 요인이죠. 맞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 관련 규제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의 높은 경쟁 강도, 이것도 항상 존재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위험 요인들은 베텔리온 오일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합 분석 결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띕니다. 바로 약점 요인들은 대부분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이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문제들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기회 요인들은 유가 상승이나 기술 발전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상당히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정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야만 잡을 수 있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높은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약점은 현실이고 기회는 아직 희망에 가깝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협 요인들은 이 산업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이 많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 회사를 둘러싼 약점과 위험 요인의 무게가 기회 요인의 잠재력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냉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내용들을 종합해서 베텔리온 오일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회사는 지금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으며 심지어 증권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라는 칼날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네, 처절한 사투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모처럼 4.46%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동안 거의 80% 넘게 폭락했던 주가 흐름과 현재 회사가 처한 군번적인 위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오늘의 이 상승은 어떤 추세적인 반전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즉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숨을 고르는 정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걸 보고 섣불리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루 이틀의 주가 등락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펀더멘털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에게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은 아닙니다. 뭐랄까, 아주 희박해 보일지는 몰라도 여전히 한 줄기 빛은 남아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회사가 석유 산업의 핵심 지역,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델라웨어 분지에 여전히 가동 가능한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저력이죠. 둘째는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재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생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손을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셋째는 비록 그 효과가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YSE 어메리컨에서 상장 유지 계획을 승인해주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는 사실 자체도 어찌 보면 시장이 아직 이 회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투자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기적적으로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여기에 유가 상승 같은 외부 환경까지 도와준다면 지금의 이 낮은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정말 엄청난 상승률, 즉 높은 잠재적 수익, 하이 포텐셜 리턴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베텔리언 오일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성공과 실패를 가를 열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던데요. 첫 번째는 역시 성공적인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겠죠. 단순히 비용 몇 푼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부채 규모를 줄이고 당장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 즉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시장에 제시하고 또 그걸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선결 과제입니다. 재무구조 개선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라든지 혹은 출자 전환이나 유상증자 같은 자본 확충 방안도 포함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이든 실질적인 재무 개선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수익성 확보입니다. 아무리 재무 구조를 개선해도 계속 돈을 까먹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렇죠. 운영 효율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동시에 만약 국제 유가 상승과 같은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흑자 전환을 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실폭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만 생존을 넘어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시장 신뢰 회복이군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정말 어려울 텐데요. 맞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모든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이나 잠재적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고 꾸준하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NYS 상장 유지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겁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약속한 목표들을 달성해서 이 회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속을 지키는구나, 회사를 정상화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구나 하는 믿음을 시장에 다시 심어줘야 합니다.
일단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회사라는 딱지부터 떼는 것이 급선무겠죠. 네, 재무 개선, 수익성 확보, 신뢰 회복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베텔리언 오일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모든 내재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극에 달아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만약에 베텔리안 오일이 주어진 시간, 즉 2026년 11월 말까지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노력에 성공하고 여기에 운 좋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 예를 들어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까지 뒷받침된다면 현재의 주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현실화되는 거죠. 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대박이겠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불확실할지는 정말 불보듯 뻔합니다. 수많은 난관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있다면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실적 보고서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공시서류들, 10K, 10Q 등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특히 NYSE 상장 유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사가 약속한 목표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높은 잠재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자, 오늘 베텔리온 오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텔리온 오일은 지금 재정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석유 산업의 핵심 지역인 델라웨어 분지에 집중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상황이 재무적으로 훨씬 더 튼튼하고 건전하면서 동시에 이 델라웨어 분지 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싶어하는 다른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눈에는 오히려 매력적인 인수합병 M&A 대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헐값에 좋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M&A 가능성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저렇게 불안정한 재무 상태와 높은 부채 부담 때문에 잠재적인 인수자들조차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그야말로 독이 든 성매와 같은 존재일까요? 인수했다가 오히려 부담만 떠안게 될까 봐 망설이는 거죠. 앞으로 베텔리온 오일의 주가나 경영 행보를 지켜볼 때 과연 이 회사가 독립적으로 생존을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이 M&A 가능성 여부도 꽤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